낭만서점 117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작품을, 역사가 깃들어 있는 작품을 다루게 됐는데요. 바로 대장 김창수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로도 곧 개봉을 할 예정인데요. 10월 19일에 영화관에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소설을 읽었으니까 영화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요. 얼마 전에 다른 영화를 보러 갔다가 아주 크게 포스터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네, 뭐 배역은 보면 김창수 주인공이죠. 이 역할을 조진웅 씨가 맡았고요. 그다음에 강형식 역할의 송승헌. 네, 이 강형식은 이제 김창수를 괴롭히는 이 감옥의 소장이고요. 그리고 간수죠. 이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도 이 이영달이라는 인물은 유승목이라는 배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책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영화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설 이야기하기 전에요. 댓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남아있는 나날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갔다가 책이 있어 앞부분 조금 읽고서 듣게 됐어요. 스티븐스의 화법과 생각이 잠깐 읽었어도 답답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자꾸 이미 알 거라는 둥, 자기를 이해할 거라는 둥 그러는데 전 속으로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읽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건빵 100개 먹고 물 못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이러면은 큰일 나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오늘도 봄날님. 네. 어제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의 화두와 비슷했어요. 누군가를 본인들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전 둘 다 화나지만 후자에 대해 더 안타까운 인생이라 비판했는데 저 역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했기에 그랬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소신은 그렇지 않지만요. 무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스티븐스를 이해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려나 궁금해집니다. 영화도 궁금해서 꼭 봐야겠어요. 오늘 방송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이 지인분들과 누군가를 본인들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와 또 연결 지으면 참 할 말이 많죠. 네, 이 남아있는 나날을 통해서 또 그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봄날님은 늘 이렇게 잘 남겨주셔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 느낌까지 맞아요. 듭니다. 네, 그리고 사유님의 댓글입니다. 제가 얼마 전 블로그에 서평 쓴 마일리 멜로이 책이 방송에 나온다니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이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일리 멜로이의 다른 책도 읽고 싶으니 혹시 방송 듣고 출판사와 번역가님들 마일리 멜로이 책 내주세요. 하하. 방송 듣기도 전에 남기는 선 댓글이었습니다. 낭만서점에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책 다뤄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의 번역된 전편은 다 읽었는데 저의 마음속 순위 1위는 역시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그렇군요. 사유님 굉장히 또 사유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제 블로그 이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온 날이었나? 그 사유님의 그 게시물에 바로 이 마일리 멜로이의 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 공감 버튼을 누르고 왔던 기억이 그렇군요. 납니다. 네. 우YCO님 감사합니다. 책 선물 잘 받았어요. 어떻게 제 취향을 아시고 스릴러 소설을 보내주셨네요. 주말에 갑자기 웬 택배인가 하고 봤더니 낭만서점의 책 선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경화님, 희님, 혜진님, 성현님 덕분입니다. 잘 읽고 116회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박혜진 평론가님과 김성현 배우님의 이름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들으신다면 참 기뻐하시겠어요. 종종 이렇게 그 낭만서점 혹은 그 교보에서 보내는 택배 책이 토요일 주말에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도 택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우리 단톡방에서 주소를 물어봤는데 10분 후에 띵동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퀵 서비스로 10분까지는 아니고 한 3, 40분. 네. 네. 그래서 저희 급하게 책을 받아야 됐던. 그 책이 바로 오늘 다룰 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PD님 메일로 이근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언제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번씩 힘 빠지는 일이 있으면 더욱더 찾게 되네요. 첫 회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는 참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는 공연도 갈 수 있었고 팟빵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하기 버튼을 찾았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없을까 그랬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책만 10만 원어치 넘게 사고 또 친구들에게 책 선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야, 그러니까 팟빵은 후원하기 버튼을 찾다가 못 찾으셨다는 네.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 버튼이 있으면은 10만 원을 하려고 하셨대요. 너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10만 원어치 사셨대요 지금. 사실 뭐 물질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그냥 댓글 달아주시고 예.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주셨다는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저는 무엇보다 한 번씩 힘 빠지는 일이 있으면 더욱더 찾게 된다. 네, 이 문장이 좀 애틋하게 느껴져요. 네.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은 사유님께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셔야 하는데 북뉴스@교보북.co.kr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판사 간 합작 컬래버 열풍. 출판계에서 출판사와 출판사,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 간의 컬래버레이션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문화와 예술 전 영역에서 일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출판계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다만 문화계의 컬라보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장르의 파괴와 넘나듦에서 추동됐다면 출판계의 컬라보레이션은 출판계의 불황을 함께 넘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장 흥행하는 것은 기존의 스테디셀러를 출판사와 대형 서점이 함께 기획해 출간하는 리커버북인데요. 특별 한정판을 특정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여러 출판사의 책을 묶어서 표지를 가린 후에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한 X 시리즈나 미음사와 동네 서점들이 함께 준비한 쏜살문고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고 1인 출판사들끼리 협력해 다양한 시리즈를 출간하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콜래버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음악이 떠올라요. 그렇죠. 네, 음악에서 많이 협연을 한다든지 노래를 나누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많이 있는 일인데. 맞아요. 경환 씨도 뭐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다른 팀의 노래를 불러준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발표됐습니다. 신나는 섬이라는 팀의 집시 밴드인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앨범에 최백호 선생님도 부르셨고 강하솔 씨도 부르셨고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낭만서점 진행자답게 제가 좋네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게요. 일부러 고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분 배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군요. 좋은 노래더라고요. 네. 여러분 뭐 책 읽으시면서 경환 씨가 이번에 또 참여한 앨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두 번째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1위 기업 나야 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교보문고가 2017 고객만족도 대형 서점 부문에서 21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국내 소비자 11,302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50개, 서비스업 60개로 총 110개의 산업 분야에 걸쳐 344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고객만족 1위 기업이다. 그러면 교보문고의 낭만서점도 여기에 좀
도움을 준 네. 거겠죠? 그러게요. 낭만 서점에도 어떤 변화와 뭐 이렇게 혁신이 이루어지는지 네. 예, 궁금해집니다. 근데 21년 연속 1위인 줄은 전 몰랐어요. 네. 21년 연속 1위. 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그리고 이 기사 제목을 콜라보레이션에서 뽑으셨네. 나야 나. 그러게요. 네, 아이돌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교보문고 낭만 서점이니까 또 이렇게 자체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장 김창수. 대장이라는 말에서 우선 이게 군대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장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그 직급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름이 김창수란 김창수예요. 말이죠. 낯선 이름이죠. 그러니까 네. 많이 쓰는 이름이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제 김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원래의 이름이 바로 이 김창수였는데요.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아니라 20대 초반의 청년 김창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1896년 황해도 치아포에서 김창수는 일본인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김창수는 재판장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들과 관련 있는 일본 간첩을 내가 처단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김창수는 살인을 저지른 죄수로서 간수인 이영달 그리고 간수장인 박동구, 감옥소장 강영식 등의 눈밖에 나서 인천감옥소에서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김창수의 파란만장한 운명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네. 일단 이 감옥소가 배경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 감옥에서 만만치 않은 어떤 죄수가 주인공이라는 점. 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하나 생각나던데 혹시 보셨나요? 어떤 한석규 씨와 김래원 씨가 나오는 프리즌이라는 영화 못 보셨어요? 전 또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그 요즘 영화인데 그 영화도 생각이 나면서 그 시절 우리 개화기죠, 그렇죠? 그 시절에 인천 교도소, 네. 교도소라는 말도 안 썼죠. 예. 감옥소. 네. 네. 그때의 느낌은 또 어땠을지 책 속에서 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대장 김창수를 또 다루기 전에 줄거리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작품을 쓴 이원태, 김탁한 작가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이원태, 김탁환 지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묘하게 세로로 읽으면 두꺼운 글씨가 있어요. 중간 글씨, 이름의 중간자를 합쳐서 네. 원탁 지음이라고 읽혀요. 맞아요. 예. 이원태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아름다운 TV 얼굴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영화 조선마술사, 가비, 오싹한 연애 등의 기획 혹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김창수를 감독했습니다. 네. 김탁환은 장편소설 목격자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거짓말이다,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등을 썼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황진이, 영화 조선명탐정의 원작자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의기투합해서 노서와 가비, 뱅크, 조선누아르, 조선마술사, 아편전쟁 등의 이야기를 지었고 문화잡지 N분의1을 창간해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면서 예술이자 산업인 이야기에 몰두하고자 창작 집단 원탁을 결성했고요. 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리지널 스토리의 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 책 날개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문장이 써 있죠. 예.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즐기며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두 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벌써 많은 작품들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것이 상당수 또 영화화 됐습니다. 네네. 조선명탐정. 네. 그렇죠. 영화가 됐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니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예. 네. 그럼
PD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영상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 김창수를 직접 또 연출하게 된 것일 텐데요. 네. 그 이원태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선. 예. 그 이원태 감독이 대장 김창수를 연출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날 취소가 되어 살아났고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삶이 마치 덤인 것처럼 무서울 것이 없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창수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다. 일본인 자객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사형 집행날 살아난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이후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인생은 홍모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마치 기러기의 털처럼 자신의 목숨이 가볍다고 생각한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창수가 자신의 삶을 홍모와 같다고 여기게 된 바로 그 시점, 그때 당시 그의 그 숭고한 마음을 스크린에 담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창수가 김구가 되기 이전에 그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그 계기 자체를 네. 들여다보고 싶었다라는 건데요. 이 도스토예프스키와도 이렇게 닮은 점이 있었군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예,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이후에 예. 주어진 삶은 덤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침없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뜻을 네. 이루기 위한 걸음을 맞아요. 가볍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러네요. 김구 선생이 이제 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나서 물론 나중에 그 고종 황제에 의해서 특사. 예. 사형 선고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랄까요? 감옥에 한 번 더 갑니다. 예. 근데 그때도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했지만 그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제 강점기라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소설을 다루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던 청년 시절의 김구, 맞아요. 그러니까 김창수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네. 먼저 여러분께 강조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작품이 김구 평전이 아니라 소설 김창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걸 엄연히 정말 소설입니다. 네. 저희가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만 여러분 이 작품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팩트와 픽션을 합성해서 네. 팩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나 봐요. 네, 뭐 네. 이 팩션이란 말은 뭐 오랫동안 벌써 쓰인 지가 꽤 됐는데요. 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그런 문학 예술 장르를 가리키는데요. 팩션. 네. 뭐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이거 역사적 고증이 틀렸다느니 아니면 이건 그냥 작가의 상상이라느니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팩션의 어떤 장르의 네. 복합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웬만한 사극들은 다 팩션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걸 극화시키려면 작가의 상상력이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역사의 그 사료로 적혀 있는 부분에 빈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걸 메꾸려면 작가의 어떤 세계관 네.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최근에 봤다던 그 영화가 남한산성이었는데 남한산성도 우리 김훈 작가님의 맞아요. 어떤 팩션 소설이었겠고 또 영화화되면서 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아주 나쁘게 지적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역사학자들이 본 남한산성 해가지고 네, 그 장문의 글들도 그쵸. 있더라고요. 반드시 장면은- 그런 픽션 영화들이나 이런 거 나오면 역사학자분들이 예, 글을 쓰시죠. 예. 네. 그 손예진 씨 주연의 우리 공주님 덕혜옹주, 네. 예, 덕혜옹주도 그랬었고 맞아요. 이 장면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들어갔을까 하면서 남한산성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자, 이 김탁환 작가는 대장 김창수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역사적 사실의 배경에 두되 등장 시간과 등장 공간 그리고 등장인물을 장르 문법에 어울리도록 고치고 다듬었다. 구상부터 퇴고까지 창작의 원칙은 하나였다. 수인 김창수의 고통과 열망을 생생하게 드러낼 것. 도진순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말, 여러분, 네네. 예,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이 또 가미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예. 이제 나오겠지만 일본인을 죽인 사실이고요. 인천 감옥소에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맞아요. 고종황제 특사로 이렇게 석방됐던 것도 사실이고 석방은 아니라 이게 사형 집행이 정지된 거죠. 사형 집행 정지 네. 됐던 것 사실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상상의 나래 네, 그러니까 맞아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덧붙여진 거겠죠. 네. 백범일지에도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백범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아셨습니까?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데 이 백범일지가 보물이에요. 보물로 네. 지정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N포털에 검색해 보니 네. 그 원본 막 찢겨지고 네네.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정말 보물같이 생겼어요. 계속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돼. 보호해야겠다는 네, 보호해야죠. 마음이 들었는데 그 보물이 현재 어디 있는지 지도로 표기까지 되던데요. 네. 예. 1997년에 보물 제 1245호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백범일지가 간행이 됐던 건 1947년이고요. 예. 현재 한 10개 정도의 이제 판본이 각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에게 쓰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처음 시작하는 게. 네. 이 인과 신 두 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1929년 5월 3일 상해에서 머릿말을 썼죠. 그 머릿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가슴이 짠해져요. 당시에 진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언제 자신이 또 잡혀서 생사를 달리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담아서 본인의 회고록을 쓴 건데요. 네. 그 부분도 뭐 길지 않으니까 네, 잠깐 경화 씨가 좀 읽어주시죠. 읽어줄까요? 네. 인과 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말리 멀리 있어 수시로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간단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자라서 아비의 지나온 자취를 알고 싶어 할 때가 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다. 너희 형제가 자랐으면 부자간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로 족할 것을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벌써 53이지만 너희는 이제 겨우 10살과 7살이니 너희의 나이와 지식이 더할수록 내 정신과 기력은 약해질 뿐이다. 더구나 나는 이미 외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선에 선 몸이 아니더냐. 지금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은 결코 너희 형제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너희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니 동서고금의 수많은 위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일을 골라서 스승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너희가 잘하더라도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길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글을 쓴다. 다만 이미 오래전의 사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아 아쉽지만 그래도 일부러 지어낸 것은 하나도 없으니 믿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11년 1929년 5월 3일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집필을 마치다. 네.
1929년이라고 괄호 안에 병기가 되어 있는데 예. 대한민국 11년이라는 대한민국 말이 11년. 참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아들들에게 이렇게 남기는 자신의 어떤 삶의 기록,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참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단번에 완성된 건 아니고요. 책 출간이 47년에 이루어졌고 또 저자의 말도 그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네, 이 백범일지가 집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장 김창수라는 소설을 통해서 백범일지 정독으로 가고 싶게 만드는 어떤 독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네요. 백범일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게 진짜 소설처럼 읽힙니다. 네, 왜냐하면 등장인물도 많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의 삶 자체가 정말 한 인간이 어쩜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떤 고난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책 읽으시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그 판본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뭐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 백영식 선생이 주애를 단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라는 책을 구입했었습니다. 버전이 여러 개 있군요. 네. 김탁한 작가는 도진순 선생의 책을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에 선정된 그 책이기도 해요. 도진순 선생님 버전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 대학 때 역사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아, 복수 전공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과 역사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역사학 수업을 들을 때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좀 오래전에 구입하셨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대장 김창수를 준비하면서 책을 펴게 됐어요. 그동안은 집에 잘 꽂혀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 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꽂아놨다가 이거 언제 쓰지?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쓸 기회가 꽂아놓길 잘했군요. 그리고 뭐 이 책은 두고두고 봐도 흥미로운 텍스트라 또 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백범일지에 대한 소개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사전 설명이 이렇게 긴 이유가 저희가 소설 김창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이 책을 이해하는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경환 씨가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삶의 이력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버전은 제가 읽은 백범일지 그 책에 써 있는 백영식 선생이 작성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삶의 이력입니다. 백범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아버지 김순영과 어머니 곽낙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백범은 19세에 황해도 동학 농민전쟁의 선봉장으로 해주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21세에 치아포에서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살해하여 인천 감옥에서 1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겪었다. 그 이후 극적으로 탈옥하여 삼남 지방을 방랑하다가 공주 마곡사와 평양 영천암에서 피신을 위해 승려 생활을 하다 24세에 환속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안학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8번의 신문에 7번 기절하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다. 이 안학 사건이라고 하는 건 1910년 12월에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안명근 등이 황해도 신천에서 무관학교의 설립 자금을 모집하다가 밀고로 인해서 체포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이때 백범은 자신을 낮추고 변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백정과 범부의 첫 글자를 따서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다. 이 백범 김구, 그러니까 이 백범의 뜻이 여러분 백정, 그러니까 소 잡는 백정.
조선시대의 천민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정의 백자를 땄고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그 범부. 예, 그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애국심이 지금의 나 정도는 돼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될 수 있겠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네.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아주 깊은 뜻이 있네요. 네네. 백범은 44세 때인 1919년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 노동국 총판, 국무령을 거쳐 1940년에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이 되어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 환국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여 반탁운동에 앞장섰고 1948년에는 남북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후 남북의 분단정부가 수립되자 미국과 소련 군대의 철수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다가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네. 예. 요 후반부에는 조금 저희에게 익숙한 맞아요. 내용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안두희를 또 때려잡은 예. 그 뉴스도 네네. 생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이렇게 삶의 이력을 쭉 들으셨지만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나 다채롭게 그리고 파란만장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 예. 이 후반에 활동하셨던 것 중에서 또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 정부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 맞아요. 6.25 전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백범 김구를 바탕으로 특히 그의 젊은 시절에 집중한 대장 김창수. 이 소설이 시작하는 부분은요. 김창수가 황해도 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네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좀 만나보고 또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사료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네, 스스로에 대한 변론 그 부분을 좀 읽고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1살의 김구 선생님입니다. 방이 모두 3칸인데 그중 가운데 방에 단발한 사내가 자꾸 거슬렸어. 분명히 외인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두루마기 밑으로는 칼집이 언뜻 보였어. 진남포에서 치아포까지는 평소에도 외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외인의 옷을 입었어. 외국에 간 조선인이 변복하여 외인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의심스럽지 않겠소? 더군다나 칼까지 차고 말이오. 그자가 변복을 하고 칼을 차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를 해하지 않았을 것이오. 하지만 그는 변복을 했고 조선인이라고 나를 속였소.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 공사거나 그날 밤 우리 국모의 몸에 수십 번의 칼질을 한 패당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을 도운 외인이 신분을 속이고 달아나는 길이라 여겼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름도 고향도 복세까지 바꾼단 말이오. 발각되면 장사꾼이라고 둘러대겠지만 칼을 차고 변복한 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외인은 100이면 100 간자라오. 저런 간자들 때문에 동학도 당하고 의병도 당하고 국모까지 당한 게요. 내버려둘 수 없었소. 그때 외인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 문기둥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행인 총각 아이가 밥값을 계산하는 중이었소. 나는 크게 호령하며 외인을 걷어차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소. 그리고 길손들에게 위협했소. 이 외놈을 편드는 자는 죽이겠다고. 그 사이에 외인은 두루마기 아래에서 칼을 뽑아들고 내게 달려들었소. 달빛에 번쩍이는 칼날을 피하며 외인의 옆구리를 걷어차 거꾸러뜨렸소. 외인은 다시 일어나 칼을 휘둘렀고 우리는 각자의 목숨을 걸고 싸웠소.
외인의 칼에는 검술을 오래 연마한 자의 기회와 살기가 서려 있었소. 나는 한 번 더 확신했소. 이놈은 국모를 죽인 자객이다.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는 공중제비를 돌며 외인의 턱을 걷어찬 뒤 주먹을 내질렀소. 외인은 칼을 휘두르지도 못한 채 넘어졌소. 나는 그의 손목을 힘껏 밟고는 칼을 빼앗아 들었소. 변복한 외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소. 꽁꽁 언 마당 웅덩이 얼음 위로 외인의 피가 넘쳐 흘렀소. 나는 외인의 피를 얼굴에 바르고 그 피를 또한 움켜 마셨소.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다시 든 채 외쳤소. 외인을 위해 달려들 놈이 누구냐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소. 지금 이 시간에도 왜군은 조선 의병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잡아들이고 있어. 외인들이 의병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어. 치하포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의 포구에서 변복한 외인을 본다면 적으로 간주해야 하오. 나는 치하포란 전쟁터에서 왜군과 맞서 싸웠어. 치하포가 아닌 다른 포구에서 변복한 외인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또 맞서 싸울 것이오. 나 김창수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오. 조선의 의로운 병사라면 누군들 나와 같이 하지 않겠소? 내가 할 말은 이것이 전부요. 네. 김창수가 재판정에서 한 이야기를 경환 씨가 읽었는데요. 네. 경환 씨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백범일지는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배를 갈라서 피를 마셨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덧붙여진 내용일까 했는데 그건 또 있다면서요, 실제로. 네,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백범일지의 그 순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백범일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 칼을 집어 그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을 쳤다. 아직 2월이라 마당이 빙판인데 피가 샘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이 흘러내린다. 나는 손으로 그 외놈의 피를 움켜 마시고 또 그 피를 얼굴에 쳐발랐다. 그리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좌중을 둘러보고 호통을 쳤다. 아까 외놈을 위해 내게 달려들려던 놈이 누구냐? 네. 이렇게 그렇군요. 백범일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흡사하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김탁한 작가가 그리고 뭐 이원태 그 감독도 뭐 같이 참여를 했겠지만 어쨌든 백범일지의 기초에서 그러네요. 쓰고 있죠. 굉장히 좀 그로데스크한 장면이라서 이게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백범일지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네. 우선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들으면서 끔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장면 실제 펼쳐졌다 생각했을 때는 끔찍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통쾌하다. 그래 어쨌든 김창수가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 명성황후 조선인들의 원수를 뭐 어쨌든 간접적으로 갚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생각은 뭐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은 좋은데 왜 이 사람을 죽였지? 네, 이렇게 원수가 확실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김창수가 그 황해도 치아포에서 죽인 일본인은 육군 중위 스치다다. 스치다 일본 육군 중위. 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경환 씨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 비스무리하게 배웠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하도 오래전 기억이라. 그러니까 스치다라는 인물은 뭐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이름일 텐데 그 사람이 육군 중이다라고 하는 건 백범일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에 따르면 스치다의 정체는 군인이 아니래요. 네, 군인이 아니고 실제 이 사건을 다룬 일본 공사관 기록에 적혀 있는데 스치다라는 사람이 나가사키의 이 스시마의 출신으로 당시에 조선에 장사로 온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스치다가 살해될 무렵에 당시에 이제 조선에 단발령이 내려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인 한 6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쪽에서 조선에 들어가 있는 일본인들에게 빨리 이제 인천으로 철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 안 좋다. 네, 안전지대. 그러니까 인천으로 피신을 못한 이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조선인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바로 황해도에 장사를 하러 갔던 스치다도 이 경우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때도 스치다의 신분은 상인으로 적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읽은 이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의 주애를 다한 백영식 선생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김구 역시 스치다가 육군 중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구는 자신이 죽인 일본인을 한사코 육군 중위라고 했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하자면 아마도 의도된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자신이 죽인 일본인이 민비 시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상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민비 복수라는 스스로 정당화시킨 대의 명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군요. 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해석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군요. 역사 연구라는 건 어쨌든 사료, 네,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백범일지가 사실은 아들들에게 남기기 위한 자신의 어떤 삶의 기록이었다고 할 때 여기에는 많은 기억의 왜곡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포장들이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백범일지는 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할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께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김창수,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존경심을 갖죠. 네. 그런데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물도 잘못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창수, 그러니까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한 행동 모두를 저희가 뭐 긍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범일지가 큰 도움이 되네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도 조심스럽게 추론한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쭉 듣고 나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읽어주신 자료가 그때 당시에 일본 측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또 그런 것이다 보니 우리 소설에서도 그렇지만은 일본의 입김이나 압력이 대단했잖아요. 그 시대에. 네네. 그렇다 보니 또 그 스치다를 상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경환 씨가 제기하는 것도 역시 사료 비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근데 역사 연구자들도 이제 그걸 다 감안하고 조사를 한 것이니까 이 자료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더 믿을만하다. 예. 백영식 선생도 이렇게 쓴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우리 김구 선생 젊었을 적, 김창수였을 적 그냥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이 상인을 죽였다가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지?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았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꾸며대거나 이런 상황으로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적어도 어떤 의분을 가지고 네. 정확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고도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 소설 김창수에도 당연히 언급되고 있지만 예. 이 일본인을 이제 살해한 다음에 그의 이제 짐을 뒤졌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돈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그가 군인이기보다는 상인이라는 예,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나와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창수가 가져버리면 돈 그쵸?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죽였다. 강도살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걸 그 일본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대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김창수가 돈을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냥 강도살인으로 그렇죠.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김창수가 육군 중위가 아닌 상인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네. 그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창수가 한 일에 대해서는 또 일본 측에서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혼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약간 무협지처럼 예, 그 일본인을 처단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재판이 실제로는 이제 3차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예. 예, 공판에서. 예. 어떠냐면 1차 신문에서는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는 다시 손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진술을 하고요. 예. 2차 신문에서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서 강변에서 몽둥이로 연거푸 때려 죽였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신문에서는 돌을 던져서 일본인을 다시 땅에 쓰러뜨리고 잽싸게 칼을 뺏어서 동행인 3명과 방 안의 모든 투숙자들이 분격해서 함께 칼로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왔다라는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무엇이 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느낌이 자꾸 나네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읽은 건 백범일지가 아니라 예. 소설 김창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혼자서 한 일로 이 이원택 김탁한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네. 조진웅 씨가 어떻게 그러게요. 네, 하셨을지 연기를 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거의 뭐 소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원택 네네. 작가가 감독까지 했으니까. 언제 네.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김구 선생에 대한 이런 과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학평론가이고 또 문학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뭐 찬양하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날 김창수라는 인물, 김구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는 비판하면서 그쵸.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인 것을 용인한다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일관적인 좀 시선을 가질 필요 있겠죠. 네. 자,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요. 네. 자, 김창수는 일본인을 살해하고 인천 감옥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인천 감옥소가 소설에서 정말 끔찍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네네. 짐승들이 묶여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수와 죄수가 냄새가 달랐다고 해요. 네. 간수는 이제 씻는 거고 죄수는 절대 못 씻어서 네. 가만히 냅둬도 이제 죄수 냄새는 따로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참 그 시절의 감옥소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만은 그 상상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냉난방 시설이라는 건 기대할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간수가
시체가 5일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몰랐다. 왜냐하면 죄수들의 냄새에 뒤섞여서 시체 썩는 냄새도 못 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죄수들이 이제 그 감옥 안에 시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그 죄수의 밥까지 먹기 위해서. 예. 이 죄수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 밥은 안 나오니까. 맞아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이 감옥이라는 곳, 그리고 감옥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예,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권력관계가 너무 뚜렷하니까요. 죄수들과 간수라는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감옥이라는 굉장히 극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일 텐데요. 이 소설에서는 일부러 죄수들의 이름을 별명으로 표시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별명이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의 이제 특징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일 텐데. 그리고 죄수들이 별명으로 부르고 불리우길 원하는 것도 사회에서의 본인의 생활이 이 감옥 안까지 들어와서 연결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는 그냥 별명으로 불리고 부르기를 원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짐승이다. 네, 그런 명제하고도 또 맥락이 닿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메뚜기, 뭐 두꺼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김창수가 이들과 정말 피 터지게 결투를 벌이는 장면들도 여러 번 나오고. 네. 결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예, 맞죠. 그들이 다수고 예, 김창수는 혼자니까. 근데 종종 이제 김창수가 약간 훨씬 고수인 것처럼 뭔가 딱 처단하는 그런 장면도 종종 있어요. 네. 소설 김창수는 픽션적 상상력이 아주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장르 문법적 성격을 뭐 가미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영식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 강영식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인 박동구도 악독하게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죄수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신입 죄수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의 신고식을 하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높이 6.5m, 두께 1m. 인천감옥소의 정사각형 담은 죄수는 물론이고 2층 옥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다. 문은 동서남북 4개인데 지옥문으로 통하는 남문만 대문이고 동문과 서문과 북문은 현문이다. 동문과 서문으론 간수들과 감옥소의 필요 물품이 오가며 북문은 산자를 위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귀여운 새끼가 들어오네. 1896년 8월 13일 간수장 박동구가 신입 죄수 명단을 넘기며 말했다. 귀엽다란 단어가 영달의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그가 귀엽다고 평한 신입은 간수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했다. 죽기 전엔 감옥소를 나갈 수 없는 신입들에게만 그 표현을 썼던 것이다. 영달은 박동구가 귀엽다고 평한 감옥소에서 첩첩 불행할 녀석의 이름과 나이와 죄명을 확인했다. 김창수, 1876년생, 21세, 살인. 마당에서 해바라기를 하던 죄수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철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죄수들은 문 밖에 신입들이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메뚜기가 영달의 눈길을 받아치다가 목을 길게 빼곤 외쳤다. 열린다! 다른 신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욕설에 겁을 먹어 주저앉거나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는 동안 마지막 신입은 고개를 들고 정사각형 높은 담과 그 위로 솟은 아득한 망루와 2층 옥사를 천천히 훑었다. 머리는 크고 눈은 깊었으며 가슴과 목은 두꺼웠다. 척 봐도 씨름꾼처럼 힘이 넘치는 몸이었다.
멍들고 찝긴 상처가 가슴과 배 여기저기를 차지했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죄수가 아니라 차라리 운 나쁘게 붙들려 온 적장의 기운까지 풍겼다. 그 신입이 영달 앞에서 멈췄다. 얼굴에 두려움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다. 메뚜기의 경고가 곧장 날아들었다. 어이, 눈깔 깔어. 팍 쑤시기 전에. 확 파내버리기 전에. 첫날부터 고개를 쳐들고 버티는 죄수는 둘 중 하나였다. 감옥소에 이골이 난 꼴통이거나 아니면 감옥소를 모르는 풋내기. 이 세상에서 환영 인사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감옥소다. 보다시피 감옥소엔 두 부류뿐이다. 간수라는 인간과 죄수라는 짐승.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마. 생각은 간수가 한다. 생각하는 죄수는 지옥을 맛볼 거다. 질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오른손이 옆구리와 어깨를 지나 머리 위로 올라갔다. 말로 겁박하지 말고 국법에 따라 죄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오. 겁박이라고? 빙하가 깨지듯 강형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동구가 턱을 당기며 영달에게 눈짓으로 명령했다. 영달은 박달을 수평으로 뉘어 김창수의 명치를 찔렀다. 급습을 당한 신입이 웅크리며 허리를 숙였다. 박달이 그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살점이 찢기며 피가 튀었다. 김창수에게 건네는 박달의 첫 인사이기도 했다. 신입은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영달은 재빨리 턱을 돌려찼다. 묶인 양손으로 바닥을 짚긴 했지만 두 다리는 아직 뻣뻣하게 서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박달을 맞고 무릎 꿇지 않은 죄수는 없었다. 영달은 박달을 고쳐쥐고 매타작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김창수의 무릎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영달은 뒤통수를 후려 갈기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아무리 혹독하게 때릴 때도 간수들은 죄수의 뒤통수만은 피했다. 잘못 맞으면 저승행이다. 박달을 높이 드는 순간 김창수가 영달을 향해 멧돼지처럼 돌진했다. 머리로 영달의 코를 들이받았다. 영달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박달을 놓쳤다. 배 위에 올라앉은 김창수는 코피 터진 영달의 얼굴을 노렸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성난 호랑이의 눈이었다. 그때 김상노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영달이 최후의 일격으로 노렸던 김창수의 뒤통수를 김상노가 후려친 것이다. 김창수의 큰 머리가 영달의 왼쪽 깃불을 스치며 바닥에 쿵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기절한 것이다. 네. 인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된 신입 죄수 김창수. 참 첫날부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네. 신입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놓고 질문하라 그러네요. 어쨌든 질문하라 그랬는데 유도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바로 때리는 거죠. 질문을 하죠. 우리 김창수가. 그리고 말로 겁박하지 말고 국법에 따라 죄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겁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형식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예. 그 강형식의 영화에서는 송승헌 씨가 역할을 맡았잖아요. 악역을 맡은 건데. 그러게요.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동안 굉장히 훈남, 멋있는 역할 위주였는데 네. 악역을 맡으셨으니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아, 송승헌 씨를 좋아하는군요. 배우 송승헌 씨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소설에서도 강형식이 미남으로 나와요. 네, 얼굴이 정말 잘생겨서 감옥 소장을 하기엔 아깝다. 라는 문장도 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송승헌 씨로 했겠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좀 이미지가 서로 상반될 때 읽는 사람 그리고 영화 관객에게
좀 주는 어떤 전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곱게 좀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악독한 짓을 할 때 갖게 되는 그 아이러니가 저는 이 원탁 이분들이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예. 강형식에 대한 어떤 사료도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창조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영달이라는 간수의 회고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건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소설 처음에는 깜빡 속았네. 네, 이영달도 백범일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영달과 강형식 그다음에 박동구라는 인물은 소설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죠. 예. 네. 안 그래도 팩션을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작품 시작하자마자 이영달 간수의 회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또 사실인 줄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였나요? 네. 그거 다 자꾸 깜빡 속아요. 예.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예. 네. 그거 자체가 소설이군요. 네. 예. 그 실제로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신고식에 대한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예. 다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야, 요즘에는 좀 듣기 힘든.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장티푸스가 좀 이제 예전에 백신이 없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덜 걸리는데 그래도 걸리긴 걸리나?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장티푸스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백범일지에 보면 스스로 기록하기를 자살하려고 했대요.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네. 그래서 숨이 잠깐 끊어졌었는데, 그러니까 허리띠로 목을 졸랐다고 해요. 본인의 목을. 잠깐 정말 옛 어떤 그 고향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왜 사람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동료 죄수들이 이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티푸스 때문에 김구 선생님을 더 잃을 뻔했네요. 네, 예, 백범일지도 잃을 뻔했고. 네. 자, 이렇게 소설에서 창조된 네. 어떤 아주 혹독한 신고식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메타작과 네. 기절 이렇게 장면이 나왔는데 네. 이 영달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이영달이라는 인물도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박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무기가 그 나무를 깎아서 이제 몽둥이를 몽둥이죠? 갖고 다니는데 이걸 때리면 이제 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지만 출혈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잔혹함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에게도 이제 겁을 줄 용도로 이 박달을 애용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메타작 속에서도 좀 무릎은 꿇지 않고 네. 있다가 결국에는 박치기를 하기 직전까지 가요. 네.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다른 김상노라는 간수죠. 네. 이 사람이 김창수의 뒷 목덜미를 내리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창수라는 인물이 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시체 옆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적어두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실제로 백범일지도 나오고 나와나요? 네. 나오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확신이 또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당당한 일을 했다는 건데 또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참 얘기했던 네. 상인임을 알았음에도 백범 선생이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달게 되는 지점인데 왜냐면은 네. 주소를 남겼다는 건 이자가 민비를 살해한 시해한 그 자객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에 차서 그자를 죽이고 자기 집 주소를 남겼어야 이 행동이 좀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 그러니까 김창수가 자신이 이제 그 어떤 국모가 시해당한 것에 원수를 갚았다. 이건 분명하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대범일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변복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복한 사람. 그러니까 변복한 예, 사람. 원래 일본인인데 조선인 옷을 입고 칼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국모를 시해한 어떤 범인일지도 모른다. 이런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팩트인가요? 변복하고 칼을 차고 있었다? 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복을 한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변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단발령과 그렇죠. 예,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백범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놈이 보통 장사치나 기술자라면 굳이 조선 사람으로 변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저자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 고로가 아닐까? 방금 경성에서 일어난 소란 때문에 몰래 도망하여 이곳에 숨으려고 온 것일지도 모른다. 설사 저 외놈이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의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 차고 숨어다니는 외놈이라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버섯인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저 한 놈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리라. 칼을 찼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칼을 찼다라고는 그 언급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고 과정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예, 거죠. 맞아요. 네. 정확한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죠. 예,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냥 내 의심이 들었으니까. 예, 그런 다음에 김구 선생은 이제 이런 또 자문자답을 하기 이릅니다. 백범일지에 역시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는 곧 스스로 묻고 답했다. 너는 저 외놈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느냐? 그렇다. 너는 어릴 때부터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느냐? 그렇다. 그러나 지금 원수 외놈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도리어 외놈의 칼에 죽는다면 한낱 도적놈의 신체로만 세상에 남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 너의 소원은 다 거짓이고 사실은 몸 호강하고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는 바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여 비로소 죽을 마음을 작정하자 그제야 마음의 바다에서 일던 바람이 자고 파도가 가라앉으면서 온갖 꾀가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자문자답도 하셨군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예. 네. 아무래도 위험한. 예. 그러니까 그 의부는 인정하지만 예.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역시 어떤 정확한 뭐랄까요? 타당한 네. 어떤 증거들이 또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에 대한 의부는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었고, 그쵸.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소설에서 이제 고진사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고진사가 이제 김창수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김창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투견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실제 김구 선생이 왜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를 해서 해주성을 공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었죠. 근데 그 과정도 백범일지에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젊은 시절에 이 김창수,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굉장히 어떤 의욕은 앞섰는데 조금 무모하다고 보이는. 예. 실제로 그 계획이 되게 치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성을 공략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겪은 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을 죽인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치기와 의분이 앞섰을 수 있다. 관련이 있죠.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 안에서 지금 이 신고식이 막 끝난 후 기절한 그 김창수를 옆에 두고 네. 나누는 대화는 저자가 맨손으로 이 일본 자객을 때려잡았다더라. 저 그런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그러니까 부풀려지는 거죠. 예, 부풀려지고 시체에서 뭐 배를 갈라 피를 마셨다더라. 네. 등등등. 예. 그렇죠. 맞아요. 이 기절한 놈을 어떻게 옮기지? 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하여튼 결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김창수를 강영식과 뭐 이 박동구 같은 이 핵심 간부들이 그냥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계속 괴롭혀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뻣뻣하니까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괴롭힘을 하는 건데요. 또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네,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먹이 사슬이 있죠. 맞아요. 예. 죄수들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는데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로 있는 이 두꺼비라는 인물에게 김창수를 괴롭히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꼴을 안 보고 그쵸. 이제 어떤 원하는 것은 얻고 그쵸. 예, 이런 먹이사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짐승을 제압하라.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고 패턴은. 예. 근데 감옥에서 유일하게 또 김창수를 도와주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고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진사 댁 셋째 딸 할 때 그 진사. 그 진사. 아직 진사라는 명칭이 남아있을 때군요. 네. 예. 이 고진사도 살인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역시 배반자를 처단한 그런 의로운 인물로 나옵니다. 고진사에게도 기본적으로 좀 의분이 있는 캐릭터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로 들어선 김창수는 쌀이비부터 챙겨 쥐었다. 창고엔 마른 볕단이 출입문 좌우로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김창수는 볕단 외엔 아무것도 없는 창고를 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돼질 때 돼지더라도 계산은 깔끔하게 맞춰야지. 김창수는 돌아섰다. 메뚜기와 작두 그리고 4명의 죄수가 문을 병풍처럼 막고 섰다. 두꺼비까지 7명의 죄수가 김창수 하나를 두들기기 위해 숨어 기다린 것이다. 김창수의 머리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다가온 두꺼비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다. 두꺼비가 멱살을 쥐곤 바짝 당겨 올렸다. 피를 줄줄 흘리는 김창수의 얼굴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안기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다. 죄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을 향했다. 깡마른 사내 하나가 햇살을 등에 지고 섰다. 고진사였다. 고진사는 작두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김창수를 향해 걸어갔다. 작두가 돌려차기로 고진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고진사가 저만치 나뒹굴었다. 곧 다시 일어나선 김창수만 보고 걸었다. 두꺼비가 눈짓으로 작두를 말렸다. 고진사가 김창수를 안아 일으켰다. 같은 팔자라 이건가? 두꺼비가 고진사를 가로막았다. 다 가진 자의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맞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놈이니 좀 봐주시게. 고진사에게 기댄 김창수의 눈두덩에서 다시 피가 흘렀다. 김창수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곤 핏물 사이로 고진사의 희미한 옆 얼굴을 봤다. 바위처럼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샘물처럼 맑아 보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사내였다.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말하자면 무리를 지어서 집단 폭행을 하는 거죠. 다구리네요, 네. 일명. 그렇죠. 예, 뭐 속어로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김창수는 초인이구나. 이 정도로 맞았는데. 네, 아까는 뒤통수를 맞고, 여러 번 맞고. 네, 아까는 기절했는데 지금은 지절은 안 하고 이제 눈두덩으로 피가 흐르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칼에 찔리기도 하거든요.
근데도 계속 살아납니다. 예. 물론 이건 소설에서만 그래요. 백범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영화화될 작품의 어떤 네. 주인공으로서 극적 설정을 그렇게 한 갖춰야 거죠. 할 덕목이긴 한데. 예.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영화가 그렇잖아요. 뭐 예. 킹스맨 같은 영화 보면 총알이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데 총알 사이로 피해가는 다 피해가죠. 주인공.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예.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인공은 어쨌든 목숨 부지하고 고진사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는데요. 이 고진사가 지금 사형수인데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고진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김창수인데요. 그 김창수와 고진사의 대화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두견처럼 살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무는 법은 없어. 본 적 없소. 사람 대접을 해줘라. 네가 그들을 간세의 개로 취급하면 너도 똑같이 개 취급을 받을 뿐이야. 몰매를 맞은 건 나요. 왜 내가 그리 해야 하오? 아기접주 김창수가 어떻게 교세를 넓혔는지 잊지 마. 황해도에서 한 일을 감옥소에선 왜 못할까? 동학으로 돌아가란 말이요? 난 동학도로 살다 가네. 하지만 자넨 더 나아가 보도록 해. 아기 접주 때를 떠올리라는 건 동학으로 돌아가란 뜻이 아니야. 동학이든 의병이든 혹은 또 다른 무엇이든 아름답게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배우고 익히도록 해. 자네가 일신 우일신 하는 걸 지켜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군. 명심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하지 않는 사상이나 제도나 종교는 다 헛것일세. 정진하시게나. 패잔의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이기고 싶었다. 상대가 다시 덤빌 수 없을 정도의 완승이어야 했다. 패배자의 살점을 난도질하고 그 피를 들이키고 싶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나날. 인천 감옥소로 들어와선 처음엔 간수 이영달이었고 그 다음엔 죄수 두꺼비와 그 졸개들이었다. 고진사는 전투를 멈추고 적이었던 죄수들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마지막으로 충고한 것이다. 황해도를 휘젓고 다닐 때처럼. 네. 자, 죽음을 앞둔 고진사가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해라. 적으로 대하지 말라. 라는 충고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인내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다르게 본다면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런 말과도 다 있습니다. 예. 아기접주 김창수가 어떻게 교세를 넓혔는지 잊지 마.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제가 고진사 역할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요? 고진사는 뭔가 좀 더 근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 살았으면 허진사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허생원? 네, 허생원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근엄한 역할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이 고진사의 충고 덕분에, 많은 이 깨달음을 김창수가 얻게 되고, 예. 이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 아기접주 때로 돌아가란 말이요? 동학으로 돌아가란 말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김창수가, 그러니까, 동학의 그 교도로서, 그, 해주성 공격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8살 때 아기 접주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백범일지에도 나오는데요. 이 김창수가 동학의 평등 사상에 매료가 됩니다. 이 동학의 창시자죠. 최재우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시천주를 주장을 했고 또 이대교주인 최시영이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대교주인 최시영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그 동학 운영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면 그날로 신분의 차별 없이 맞절을 하고요. 서로 접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접주니까 그런 접장들의 이제 책임자로서 이 김창수가 활동을 했던 거죠. 아기 접주라고 또 불렸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학교의 이제 조직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조직은 포와 접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해요. 포, 접. 네. 접은 이 지방의 독립된 작은 단위의 조직인데요. 최고 책임자가 접주입니다. 그리고 포는 여러 개의 접을 아우르는 보다 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접주라는 말은 이 접의 책임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동학 운동하고 해주성 전투를 이끌 때도 이제 접주니까 뭐 군대로 치면은 뭐 분대장, 소대장 뭐 이렇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백범일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황해도와 평안도의 동학당 가운데 어린 접주로서 가장 많은 수의 연비, 그러니까 뭐 그 교도를 가졌다고 해서 아기 접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전쟁을 치렀으니까 또 의병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을 어떤 다스렸던 그리고 통솔했던 그런 마음, 그들 하나하나를 존중했던 그때의 기억을 감옥에서도 실천해라. 네, 이런 당부였죠. 그런 활동 자체가 한 18, 19 그리고 네. 지금 감옥소에 와 있는 지금은 21살. 참 놀랍네요. 맞습니다. 예. 그 고진사와의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또 김창수가 죄수들의 마음을 열고 예. 심지어 이영달의 마음까지 열게 되는지는 예. 여러분께서 책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글쎄요. 저희 이야기를 노래하다 그레이 스토크 위드 낭만 서점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낭독극장을 펼치니까요. 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네. 낭독극장에서는 책의 뒷부분까지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뒷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어떤 육성을 통해서 듣고 싶다. 뒷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예. 신청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경화 씨는 이 대장 김창수 어떠셨나요? 저는 김구 선생님의 어떤 젊은 시절을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영화관으로도 또 가고 싶은 마음 들었고 백범일지를 향해서 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읽어야 할 책과 막 봐야 할 영화가 막 많은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런 해방 전이나 어떤 그 시대의 이야기들 제가 굉장히 관심 갖거든요. 예. 제가 그 허희 씨처럼 복수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 사학과에서 축구를 좀 했습니다. 사학과 소속으로. 보통 철학과와 사학과가 이렇게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철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철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철학과에서 2학년 때 뛰었지만 1학년 때는 또 사학과에서 뛰었고. 어쨌거나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어떤 의욕들 생겨났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 책을 읽는데 저 그런 감정을 오랜만에 좀 느꼈어요. 어떤 감정? 예전에 야인 시대 볼 때는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던 그 야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종로를 종로에 올 때마다 그런 감정 들었을 때 있는데 우리 김구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강을 따라 인천까지 가면 인천 감옥소가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런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낭만서점 117회의 제목이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잖아요. 이거 혹시 경환 씨 어떤 가사인지 아세요? 이거 소년이여 제가 따왔거든요. 보이즈 비 앰비셔스. 그건 이제 야망을 가져라는데 이거는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오프닝 주제가가 잔혹한 천사의 태제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잔혹한 천사처럼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반게리온. 그렇구나. 저 사실 에반게리온 덕후예요. 몰랐어요. 피규어를 모으진 않는데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정말 애정합니다. 네. 전차남 생각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제가 이 잔혹한 천사의 태제의 이 노래 구절을 갖고 온 게,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김창수, 이 대장 김창수는, 그리고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되었죠. 네, 맞습니다. 위인이죠.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반면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신화화도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견제를 해야 될 수 있겠다는 네. 의도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라는 의미는 중의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요. 특히 대장 김창수 이 소설만 놓고 본다면 뭐 약간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물론 이게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해석 방식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의 삶을 지나치게 찬양의 수준까지 예, 간 것. 숭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숭고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이 신화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부분이 읽으면서 불편하더라고요. 예. 예. 오히려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서술되었더라면 그 백범 선생의 어떤 업적들을 맞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되새겨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오히려 너무나 찬양되었다면은 불편한 지점들이 생겨버려서 네.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볼 때 캐릭터가 깊다 혹은 얕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복잡함, 그 인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딜레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세밀할수록 우리는 캐릭터의 깊이가 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캐릭터가 일면적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그 캐릭터가 예. 얕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장 김창수의 김창수는 캐릭터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 보였습니다. 일면적이지 않았을 그 역사적 네, 인물을 맞아요. 일면적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보고 있으면 예. 이 인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어허. 인간처럼 안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이 태초에 감옥소가 있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경환 씨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거 성경 성경의 구절의 첫 구절이잖아요. 근데 패러디하는 느낌.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설 김창수의 예. 이 김창수라는 인물은 예수처럼 그려져 있구나. 골고다 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그 네. 느낌처럼 그 장면처럼 어떤 패러디된 네. 예, 그 장면이 또 소설 속에서 등장하고요. 네. 재판받는 장면. 예.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받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네. 이 마인드,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저는 네, 뭐랄까요,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이러면 각색이 많이 않을까? 들어간 거 아닌가 네. 하는 의심도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서 읽거나 보신 다음에 예. 또 저희 게시판에 좀 달아주시면 맞아요. 저희가 참고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허희 씨 오늘 고생하셨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느라. 아니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예, 모르겠네요. 평론가로서. 네. 예. 이렇게 낭만서점 117회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이원태, 김탁환 작가가 함께 만든 대장 김창수를 다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